전체적으로 한번 프로젝트가 실제로 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되게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개발해 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 메인넷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들어간다, 해커톤을 하신다,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처음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든다, 아니면 정부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쓰거나 이럴 때도 맨 처음에 뭔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메인넷을 선정하는 겁니다. 메인넷은 이제 뭐 퍼블릭 블록체인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어요. 하이퍼레저는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쓰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끼리만 장부를 공유하는 건데, 이건 프라이빗이고 여기 위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퍼블릭에서 또 유명한 게 이오스랑 이더리움이 있어요. 너무 메인넷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더리움 쪽으로 개발을 조금 했었고, 이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에서 나온 게 클레이튼이랑 루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만든 메인넷이고, 루니버스는 업비트 쪽 회사인 그 람다 256이라는 회사의 이제 메인 네트워크인데, 사실상 프로젝트를 할 때 이더리움으로 하다가 옮겨 탈 수 있는 게 클레이튼이랑 루니버스 빼고는 마땅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네, 웬만하면 이더리움을 쓰는 게 좋은데, 이더리움이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 수수료가 너무 변동폭이 크고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 하면은 사실 클레이튼이나 루니버스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옮겨갈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그 다음에 이게 비용에 따라 달라요. 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비싸지만, 인퓨라라는 이제 거의 웬만큼 대량의 트랜잭션을 전송하지 않는 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컨센시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아무튼 노드를 다 다운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공식 파트너로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EN 노드라고 해가지고 노드를 다 다운받아서 그 블록체인 장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갖고 있고 유지하는데 이제 비용이 또 들어가죠. 서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루니버스의 경우에는 어, 돈을 내고 이 노드 같은 거를 이쪽에서 대신 운영해줘요.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는 루니버스가 되게 센 대신 이제 개발이 훨씬 이제 지원되는 게 되게 편하고요. 클레이튼은 이제 그 노드를 직접 운영해야 되지만 수수료가 되게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이제 루니버스는 뭔가 이쪽에서 노드를 운영해주고, 클레이튼은 저희가 직접 노드를 운영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제 노드 운영 같은 거나 기본 고정비 같은 거는 거의 없지만,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고 또 블록 연결 속도가 느려가지고 트랜잭션이 되게 서비스에서 막 서비스가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 하면은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뭐 퍼블릭으로 할지 프라이빗으로 할지, 퍼블릭을 할 거면 어떤 퍼블릭 네트워크를 선택할지, 이런 거를 메인넷 선정 단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D앱을 생성한 단계예요. 이제 ERC20 토큰을 거의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면 거의 다 ERC20 토큰에서 끝난 경우가 많은데, 토큰을 만드는 거는 일단 오픈 제플린이라는 깃허브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만들기가 쉬워요. 실제로 코드가 몇 줄이 안 돼요. 토큰 만드는 거 다 이렇게 import ercc.sol, import safemass.sol 이런 식으로 오픈 제플린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모듈만 그대로 임포트 해와서 간단한 변수만 적용해주고 배포하면 끝이 납니다. 이게 토큰끼리
다 똑같은 규격을 맞춰가지고 화폐로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더리움의 이더스캔이라는 데다가 코드를 그대로 올리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ERC20 표준에 맞으면 ERC20 마크를 또 달아주거든요. 아무튼 이 토큰은 그대로 만들고 토큰 소스 그대로 이더스캔에 공개를 하면은 공식 마크를 달아주는데, 네, 거의 다 유명한 토큰들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고 코드를 분산장부에 공개를 이렇게 원본까지 시키고 그게 들어간 것도 이제 딱 되니까 이제 토큰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스캔 들어가면. 네, 그리고 토큰 만들 때 몇 개 또 정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심볼 이거는 뭐 원, 몇 N, 뭐 몇 달러 뭐 이런 것처럼 그 그런 심볼 이렇게 그 화폐 단위를 부르는 이런 단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이름이나 뭐 이런 기본 되게 기본적인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발행량이 있어요. 발행량을 화폐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수 있다고, 또 지폐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 토큰을 이렇게 발행하고 싶다면 처음에 100억 하면 100억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즈, 번, 민트 뭐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뭐 특정 한 계정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토큰을 이렇게 소각시켜서 없앤다든지 아니면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획자들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임포트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시그라고 이제 또 보안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서명을 원래 한 명한테만 받으면 토큰을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이제 키를 하나만 하면은 되게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키가 이제 키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토큰을 이런 멀티시그 지갑에다가 담아 놓은 상태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음, 뭐 이거는 공식은 아니에요. 이런 3, 4, 5번은 공식은 아니고 보통 이제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뭐뭐를 적용해 드릴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에어드랍은 이제 토큰을 한꺼번에 여러 군데 뿌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안을 이렇게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토큰을 처음에 뭐 100억 개를 발행하면은 지갑 5개에 20억 개씩 나눠서 이렇게 보관할 방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처음에 여러 군데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벤트 같은 걸로 마케팅해서 이제 뭐 SNS 공유하면 토큰 뿌립니다 뭐 이런 게 또 이벤트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이런 에어드랍 같은 걸 해서 토큰을 아예 만들 때부터 바로 에어드랍 뿌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튼 토큰이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세 번째까지 가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게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진짜 이제 블록체인이 의미 있게 쓰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큰과 연동되는 이제 탈중앙화 앱,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DApp이라고 많이 불러요. DApp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래서 토큰의 또 주소가 있어요. 제 지갑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주소가 있는데 이걸 CA라고 합니다.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해서 CA라고 하는데 토큰의 CA랑 이제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하면은 기부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똑같이 import token.so라고 이 토큰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넣은 다음에 뭐 토큰.transfer 트랜스퍼 해서 이 토큰 안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명시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기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토큰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끼리 트랜잭션을 보내는 걸 메시지라고 하고 또 인터널 트랜잭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토큰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특정 조건이 됐을 때 기부금이 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제공자가 뭐 토큰을 내면은
뭐 어떤 특정한 수치 같은 거를 올려준 회원 뭐 등급 같은 걸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끼리 통신을 한 거기 때문에 토큰을 먼저 올리고 그 토큰과 연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 더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그 디앱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단계까지 갑니다. 4단계는 이제 서비스 구현 단계예요.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블록체인 쪽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블록체인은 이제 쪽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죠. 자동 계약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기부하는 거라면 토큰이 하나가 올라가고 기부가 하나 올라가서 얘네끼리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모든 게 다 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에다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수수료 문제랑 속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놓기에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속도도 되게 빨라야 되고 수수료가 매번 모든 동작에서 발생하게 되면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섞어서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서버에서 뭐 서버가 예를 들어서 노드라고 치면은 뭐 SQL.js 뭐 이런 식으로 DBMS 쪽 모듈을 하나 받아서 쓰는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은 웹3라는 모듈이 이렇게 블록체인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에 접속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걸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다 다운받는 거는 또 다운받고 유지를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겠지만 이런 인퓨라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메인 네트워크라면은 이렇게 중간에 다른 쪽에서 API를 받아 와가지고 이제 웹3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은 이제 비용이 안 들고 수수료 비용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제 서비스 구현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네, 영상이 길어서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